1418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왕실 종친들과 모든 신하들이 경복궁 뜰에 모여 섰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예복을 갖춰 입은 한 남자가 경복궁 근정전으로 나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남자를 향해 일제히 절하며 축하의 예를 올렸죠. 그리고 남자는 모두를 내려다보며 입을 엽니다.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가겠다라는 선언이죠. 바로 새로 왕위에 오른 조선 왕의 즉위사였습니다. 이날 한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손꼽히는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즉위식이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짚어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 대부분은 선왕의 장례식과 동반되는 슬픈 행사입니다. 그죠? 왕이 죽어야 이게 즉위식이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왜 세종의 즉위식만은 분위기가 다른 축제와 같았을까요? 역대 조선에 27분들의 왕이 있으셨는데 이 왕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내려놓은 분이 8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망 직전이나 이제 강제로 뺏긴 경우죠. 그런데 제 남편 태종은 유일하게 자발적인 의지로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만큼은 여러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즉위식을 했던 거죠. 축제와도 같은 즉위식을 치르며 이 조선의 왕이 된 세종. 그리고 그런 세종의 곁엔 이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이 미소 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며 나란히 왕비 자리에 오른 여인. 세종의 조강지처 소헌 왕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헌 왕후는 어떻게 세종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혼이 나던 그날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녕군이 우부대연 시몬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즉 세종이 장가든 소헌 왕후는 우부대연 시몬의 딸로 오남 6녀 중 장녀였습니다. 우부대연은 훗날 우부승지로 명칭이 바뀐 승정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소헌 왕후의 아버지는 충녕대군의 아버지, 그러니까 태종의 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몬의 벼슬이 아니고요. 이건 잊으셔도 돼요. 시몬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심씨, 즉 청송 심씨는요, 어마어마하게 유서 깊은 명문가예요. 고려 시대도요, 왕비 간택이 가능했던 15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소헌 왕후의 그 할아버지이자 시몬의 아버지 심덕부는요, 고려 말 위화도 회군과 조선 개국에 참여한 개국 공신이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고려 때부터 이어진 면문가이고 그리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면 어마어마한 집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헌 왕후의 아버지 시몬은 주변의 평판도 좋습니다. 성품여시 인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와 명성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시몬은 이미 조선 왕실과 인연을 맺고 있었거든요. 시몬의 동생 심종은 태종의 여동생 경선공주와 결혼한 부마였습니다. 그러면 충녕대군과 경선공주는 무슨 관계지요? 고모. 고모와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헌 왕후가 태종의 아들인 충녕대군과 결혼했으니 네. 시몬 집안은 조선 왕실과 겹사돈까지 맺은 관계지요. 맞네요. 자, 그렇게 조선 제일로 손꼽히는 이 명문가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을 장녀 소헌 왕후는 14살이 되던 해 12살에 적통 왕자 충녕대군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고 오누이처럼 또는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을 이 소헌왕후와 충녕대군. 특히 충녕대군에겐 이 부인 소헌왕후를 완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후가 나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소헌왕후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숙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헌왕후의 유한 성격은 충녕대군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어요. 그때는 매일같이 저희가 부부싸움을 할 때였어요. 아이고. 이제 남편 태종은 잔소리를 피하려고 이제 제 침전을 잘 찾지도 않고 막 화가 나는 날은 감히 왕비가 왕의 그 옷자락을 잡고 막 더 얘기하다 가시라고 그런 사실이 실록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가 극심한 이때 어린 충녕대군은 부모님에게 어리광을 피우긴커녕 매일같이 싸우는 이 두 사람의 눈치만 봤을 겁니다. 그렇게 외로운 궁궐 생활을 겪었을 충녕대군은요, 소원 왕후와 결혼하면서 궁궐을 나가 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부부 금실 관계는 총 8남 2녀라고 하는 자녀수로도 알 수 있지요. 근데 충녕대군이 16살에 첫 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합혼례를 하고 곧바로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금실이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장녀 정소공주, 훗날 문종이 되는 장남 이향, 차녀 정의공주와 차남 수양대군까지 4남매를 낳으면서 아주 이 부부 금실을 자랑을 합니다. 와. 그리고 그동안 충녕대군은 다른 여인에겐 눈길 돌리는 일 없이 오직 일편단심 아내 소원왕후뿐이었습니다. 5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1418년 8월 10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의 갑작스런 즉위와 함께 24살의 소원왕후가 왕비를 등극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요, 왕이 된 남편 세종을 보면서 소원왕후는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한 번 들으면 귓가에 맴맴 도는 역사 지식 맴맴 한국사. 예전에 여행에서 저희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소헌 왕후의 남편 세종은 태종과 원경 왕후의 셋째 아들입니다.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조선에서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적장자이자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양녕대군이 전직 고위 관리의 첩과 간통을 해 아이까지,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또 동생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이 기간에 활쏘기하고 놀고 다녀왔었어요. 네, 그래서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세종을 다음 세자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 2달 만에 왕위까지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남편 세종이 왕이 되면서 소원왕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위식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418년 9월 2일, 상왕이 된 시아버지 태종은 소원왕후의 친정 아버지 시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시몬은 국왕의 장인이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 없다. 마땅히 영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시몬은 딸 소원왕후의 변화된 신분에 따라 정일품 영의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시몬은 국가 중대사까지 맡게 됩니다. 중대사? 바로 명나라 황제에게 사위인 세종의 직위를 승인받는 거였죠. 영의정 시몬이 고명사한사를 맡아 명나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 시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몬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속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시몬이 명나라로 떠나던 날 환송 인파로 도성안이 텅 빌 정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왕비가 된 소원왕후 덕분에 아버지 시몬과 그 일가의 지위도 이렇게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여인이 집안을 빛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왕비가 된 자신 덕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승진을 하고 집안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네. 게다가 아버지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지 약 열흘 후 이 소원왕후는요 삼남 안평대군을 또 무사히 출산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고요. 소원왕후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원왕후가 마음 편히 몸조리에 집중하던 1418년 11월 조선 궁궐을 발칵 뒤집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기록을 보시죠. 강상인에게 반드시 압슬형을 써서 신문을 하여야만 그제야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압슬형은요 죄인을 무릎 꿇린 채 이 무거운 돌을 얹어서 짓누르는 고문을 말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상왕 태종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에게 압슬형을 써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강상이 뭐야? 이때 태종이 말하는 사건은 대체 뭐였을까?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선 2달여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병조 참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조 참판 강상인이 군권과 관련된 보고를 상왕 태종을 패스하고 세종에게만 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나단? 사실 이제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이제 물러나면서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바로 이 군권과 그리고 조정에서 조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신이 판단하게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의 권리는 본인이 물려주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있어서 자기를 무시하고 바로 세종한테 간 이 강산인인가요? 그 사람을 엄청 이렇게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받죠. 태종은 자신을 패스한 강상인을 비롯해 병조의 관리들을 본보기 삼아 무질게 고문한 뒤 모두 유배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1418년 11월 태종은 마무리된 줄 알았던 강상인 사건을 다시 문제 삼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상이 병권까지 손에 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 수도 있어. 예? 강상인이 군권과 관련된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것은 조직적인 음모라면서 배후를 재조사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무섭다. 와, 이거 안 풀렸나 봐. 그렇죠. 그렇게 무릎을 으스러뜨리는 4차례의 압수령 끝에 강상인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 돼. 설마. 신본방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시몬이 강상인에게 군사는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즉 지금의 왕인 세종을 중심으로 군권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의 이름이 나온 뒤 사건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태종이 자신과 아들 세종을 이간질하려 한 무리의 주범을 곧바로 시몬으로 결론 지어버려요. 그리고 주변 신하들을 동원해서 시몬을 대역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원용하고 박진희 씨 네. 남편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사건엔 태종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약간 이 외척에 대한 노이로제가 좀 심했어요. 8년 전에도 제 동생인 민무고 민무지를 역모로 이제 죽였고, 아유. 그리고 이제 형제의 죽음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제 나머지 두 동생까지 이제 숙청을 한 건데, 저는 이 경우도 이제 사돈인 시몬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 시몬이 명나라로 떠나는 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외척을 향한 좀 제 남편 태종의 경계심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시몬을 영의정에 삼은 것도, 그리고 사은사로 보낸 것도 태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세자로서 훈련 기간이 짧고 삼남으로서 직위 명분이 취약했던 세종이 노회한 정치인들과 외척에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게 양해하자마자 외척인 시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외척을 경계한 태종의 칼날이 아내 원경 왕후에 이어서 이젠 며느리 소헌 왕후의 집안으로까지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의 추이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이 소헌 왕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소헌 왕후의 심장은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 태종은 이걸 설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래색? 가래색. 이 가래색은 조선시대 왕과 그 왕세자의 국혼을 담당하는 임시 부서였거든요. 태종이 가래색을 설치하라고 했다는 건 한마디로 그 소원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뽑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친 거죠. 너무하네요. 조선의 왕비로서 행복이 보장된 것만 같았던 소원왕후의 삶에 오히려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 소원왕후의 가슴에 켜켜이 쌓였을 네 개의 한, 이 네 개의 한을 통해서 소원왕후의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의 첫 번째 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폐비 논의. 오늘 여행을 시작하며 확인했듯이 조정 신하들이 역적에 따른 왕비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원왕후의 폐비를 요청했잖아요. 네. 그러자 태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래색 설치를 명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은 이런 아버지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세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어찌 보면 또 무언의 항변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아들 세종의 태도에 태종은 가래색 설치는 후궁과 궁녀를 뽑기 위한 거였어 라고 말을 바꾸면서 흐지부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사실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저희 신랑이 되게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아들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사이가 너무 좋고 아들도 많이 낳는데요. 막 이렇게 했으면 더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잠자코 딱 가만히 아버지 성격을 간파하고 딱 있었던 게 오히려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야, 결국 끝까지 폐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 세종 덕에 소원왕후는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에도 겨우 왕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지 3개월 만에 시작된 소원왕후의 수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정작 역적으로 몰린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 네. 시몬 뭐 하고 있었을까요? 황당하게도 시몬은 자신이 역적이 된 사실조차 몰랐어요. 왜냐면 시몬은 사은사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 귀국길에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체포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좋은 일하고 왔는데. 시몬은 의금부로 압송되고 나서야 자신이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요. 아이고야.
시몬은 억울합니다라고 펄쩍 뛰면서 자신을 주모자라고 지목한 그 강상인과 대지의 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시몬이 강상인과 마주하는 건 불가능했어. 시몬이 잡혀오기 전 태종은 강상인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이미 죽여버렸거든요. 와.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시몬의 누명이 벗겨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린 아버지의 목숨. 소원왕후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세종에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겠죠. 아버지 구해주십시오. 전하. 구해주실 수 있다.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남편 세종은 장인인 시몬의 사형이 결정된 그 다음 날 드디어 아버지 태종을 찾아갑니다. 자, 이날 세종과 태종 부자의 모습을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왕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여러 신하들이 또한 춤을 추었다. 밤이 이경에 이르러서야 연회를 파하였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과 함께 밤 10시가 다 되도록 늦게까지 술 먹고 춤추며 연회를 즐긴 겁니다. 이날의 연회는 매일같이 이뤄지는 저녁 문안 인사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태종이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문안 인사 겸 연회에 참석한 세종은 사돈인 시몬의 처단을 결단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했던 겁니다. 저 멀리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연회 소리에 정말 귀를 틀어막고 싶었을 이 소원왕후는 다가올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긴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너무해요. 세종은 왜 소원왕후 위해서 나서주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세종은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왕이 됐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태종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태종의 눈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마 태종에게 반하는 말을 할 수 없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묵이 소원왕후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몬 숙청에 반발해서 세종이 태종에게 대들었다면 태종의 성격상 소원왕후를 폐비시켜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소원왕후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한이 쌓이게 됩니다. 친정아버지의 죽음. 아유, 결국에는 모든 걸 체념한 채 혐의를 인정한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이 1418년 12월 25일 너무 슬퍼. 결국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소원왕후의 비극은 친정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소원왕후가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을 비극, 바로 남은 가족들에게 닥친 시련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대부 집안 여인으로 귀하게만 살아온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노비로 전락한 거예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비의 가족이 천민신분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참담한 순간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아, 너무하다.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집안. 소원왕후가 왕비가 된 지 고작 4개월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선망했을 왕비 자리에 오른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모진 풍파를 모두 겪어야만 했던 소원왕후.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처럼 느껴져 그 죄책감에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년 뒤 1420년 7월 누구보다 소원왕후를 이해하고 보듬어줬을 시어머니 원경왕후마저 숨을 거둬